안녕하십니까. 판결의 효력부터 복습하고 들어가겠습니다. 판결의 효력. 행정소송에 있어서의 판결의 효력은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 발생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행정심판의 재결하고 비교를 하시게 되면 행정심판의 재결도 판결의 효력과 같은 효력들이 있습니다. 다만 행정심판의 재결은 그것이 전심 절차이지 종심 절차가 아니라는 점에서, 다시 말해 행정심판 뒤에는 행정소송이 존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판력은 인정이 안 되고요. 나머지 효력은 동일하게 재결에도 있습니다. 행정심판의 재결은 확정되지 않아도 바로 효력이 발생하도록 됩니다. 이유는 행정심판의 재결은 행정행위의 일종이기 때문이죠. 행정행위와 마찬가지로 처분통지서가 송달되면 바로 효력은 발생을 합니다. 이거는 행정심판법 48조 2항에 별도 규정을 두고도 있고요. 하지만 행정소송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것이 확정되었을 때만 효력이 발생을 한다. 확정되었을 때 발생하는 효력에는 불자, 판형, 세속 이렇게 있었습니다. 불자가 금강경의 판형을 만들어 세속을 교화한다. 이게 바로 판결의 효력이었었다. 불자, 판형, 세속에서 불자, 판은 확정력에 해당을 하는 것이고, 그다음 형세속, 형세속은 이건 영향력 부분에 해당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불가쟁력이죠. 불가쟁력, 더 이상 판결을 다툴 수 없는 힘을 말하는 겁니다. 불가쟁력은 그 불복 절차를 전부 다 거쳤을 때라거나 아니면은 그 상소 기간을 도과했을 때라거나 이럴 때 불가쟁력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상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얘기죠. 이건 누구한테 적용되는 힘이다? 소송의 당사자한테 적용되는 힘이다. 원고가 상소를 제기할 수도 있고 피고가 상소를 제기할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당사자로서 원고하고 피고가 더 이상 상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되면 불가쟁력이라는 게 발생하게 되고, 그걸 우리가 형식적 확정력이라고 했습니다. 형식적 확정력. 두 번째 불자, 자박력이라는 게 있죠. 자박력은 불가변력이라고도 한다. 이건 누구한테 적용되는 거냐? 법원입니다. 그 판결을 선고한 법원에게 적용되는 힘이 바로 불가변력이다. 이거는 재판작용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법원에서 스스로 선고한 판결의 내용을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신뢰 보호 차원이죠. 여기까지 들어가게 되면 소송의 당사자와 법원을 모두 구속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불자까지 들어가서 당의 소송 절차에서는 더 이상 판결을 깰 수가 없는 상황이 오게 됩니다. 그 다음 기판력이죠. 기판력, 이미 판단은 끝났다. 이거는 후소에 적용되는 거라고 했고, 후소의 소송 주체로서 소송 당사자하고 그리고 법원에게 모두 다 적용이 됩니다. 두 번째 소송일 수도 있겠고, 그 후소라는 게 세 번째, 네 번째, n번째 소송 전부 다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후소에 적용되는 기판력까지 포함을 시키게 되면 이 판결은 완전히 확정돼서 고정돼 버리는 것이다. 그 다음 형성력입니다. 형성력은 여러분들이 집행정지하고 비교를 해주셔야 되겠고요. 취소 확정 판결의 형성력이라고 하게 되면 두 가지 내용이 포함된다. 형성효라는 게 포함되고 그 다음 소급효라는 게 포함되고 둘 다 포함된다. 형성효는 당연하게가 되고 소급효는 소급하여가 된다. 우리 취소용이라는 본체 소송에 있어서는 그 처분이 위법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위법한 것으로 확정이 되어버렸다라고 하면 처음부터 나오지 말았어야 될 처분이므로 소급해서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만들어버리게 됩니다. 다만 우리 보전소송으로서의 집행정지라는 것은 그 처분 등이 위법인지 여부를 보는 것이 아니라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존재하는지만 보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형성력이 인정되기는 하나 형성효와 장래효만 인정된다. 소급효는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했었습니다. 그 다음 대세효입니다. 대세효는 우리 취소의 대상이 되는 처분 중에는 어떤 처분이 있다. 제3자효 행정행위라는 것이 있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3자효 행정행위에서 원고의 실질적인 권리구제를 담보해내기 위해서는 대세효라는 것이 필요하다. 형성력은 소송 당사자한테 미치는 힘이 되는 것이고 대세효는 소송상 제3자한테 미치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성력을 큰 힘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대세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마지막으로 기속력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지금 제기한 소송이 행위소송이기 때문에 그 처분이라는 것을 하는 것이 행정기관이므로 행정기관에게 적용되는 구속력을 우리가 기속력이라고 하게 된다. 그런데 여기서 영향력이라고 얘기한 형성력과 대세요 그리고 기속력은 어디서만 인정이 되는 것이냐? 인용 판결에서만 인정이 되는 겁니다. 기판력의 경우에 있어서는 인용 판결과 기각 판결에도 모두 인정이 되고 있었죠. 각각 판결만 제외하고 내용에 관한 모든 본안 판결에 적용되는 것이 바로 기판력이라고 한다면 형성력과 대세효 그리고 기속력 이 세 가지는 오직 인용 판결에서만 인정되는 효력이라는 점을 주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기속력에는 소극적 의무로서의 반복금지 의무라는 게 있었고 적극적 의무로서 재처분 의무와 원상회복 의무라는 게 있었죠. 우리 행정소송법의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은 오직 하나, 거부처분이 취소되었을 때 그리고 인용처분이 절차상 하자로 취소되었을 때의 재처분 의무에 대한 규정만 두고 있을 뿐이고 반복금지 의무와 원상회복 의무에 대한 규정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소극적 의무는 일반 조항으로부터 도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반복금지 의무는 인정될 수 있다. 그렇다면은 반복금지 의무와 재처분 의무까지 인정되는 것이고 명문의 근거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적극적 의무로서 원상회복 의무는 별도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인정되지 못한다. 이제 문제 출제됐을 때는 원상회복 의무는 일반적으로 인정된다고 본다. 이러면 맞는 거예요. 이런 맞는 겁니다. 학자들은 원상회복 의무라는 것이 인정된다고 보거든요. 필요하다라는 뜻입니다. 필요하다라는 뜻이지 행정소송에서 원상회복 의무가 인정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실정법상 인정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현행법상으로는 원상회복 의무가 인정이 안 되는 겁니다. 명문의 근거가 없으니까 이론적으로 인정된다고 보는 것이지 현행법상 인정된다고 보는 건 아닙니다. 문제에서 원상회복 의무가 인정된다고 본다 그러면 맞는 말이야. 맞는 말인데 판례가 인정했다 이러면 틀린 말인 거고요. 현행법상 인정된다 그러면 틀린 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르고 다르니까 객관식 문제는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조심을 해주셔야 되겠죠. 다시 돌아가도록 합니다. 첫 번째 기판력으로 들어가는 거죠. 주로 문제가 출제되는 건 기판력 부분하고 기속력 부분이 되는 겁니다. 기판력의 경우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는 판결 주문에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소송물이 동일할 때 기판력이 인정된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런데 소송물이 동일할 때 말고도 기판력의 취지를 고려했을 때 기판력의 역할이 필요한 경우들이 있는 바 모순관계와 선결 문제의 경우에도 기판력이 인정된다라고 봐서 판례는 세 가지 상황에서 기판력이 작용한다라고 봅니다. 소송물이 동일할 때는 물론이거니와 모순관계의 경우에 있어서는 취송을 제기를 하였는데 만약에 기각 판결이 나왔다 이겁니다. 그러면 처분이 적법하다라는 것이 확정이 된 것이죠. 그런데 제소기간이 도과가 되기 때문에 그 A라는 처분에 대해서 다시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한다라고 치게 되면은 무효확인 판결이 나오려면 우선 처분이 1단계 미법해야 되고 2단계 처분이 무효해야 되는 것인데 처분이 적법하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무효확인 소송은 그 청구가 전소의 확정 판결에 정면으로 모순되는 것으로서 인정될 수가 없다 이거였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더 나아가서 들어가 보게 되면은 건축허가에 대한 거부처분이 나왔는데 거부처분 취소 확정 판결이 나왔다. 그러면 기속력으로 뭐가 되겠어요? 재처분 의무가 뭐가 되겠죠? 그에 따라 뭐가 나오겠습니까? 건축허가가 나오게 되겠죠. 그럼 건축허가에 대해서 다시 취소를 제기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시게 되면 전소는 거부처분에 대한 위법성을 판단하는 게 소송물이고 후소는 건축허가의 위법성을 판단하는 게 소송물이지만 서로의 소송물은 분명히 다른 건 맞지만 모순관계에 해당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도 기판력이 미친다라고 했습니다. 건축허가가 위법이라는 것은 거부처분이 위법이라는 것은 건축허가가 적법이라는 내용으로 확정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거부처분이 위법이다 그 얘기는 건축허가가 적법이다 라는 내용으로 기판력이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건축허가에 대한 취소를 제기했을 때 원고적 격등이 인정돼서 본안을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무조건 기각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모순관계에서도 기판력이 작용한다는 점을 하나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 기판력의 본질과 관련돼서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본질과 고려했을 때 전소가 인용 판결이 나왔을 때 소송을 다시 제기하면 각각 판결이 나온다. 기각 판결이 나왔을 때 다시 소송을 제기하면 뭐가 나올 것인가?
전소가 인용되었을 때 다시 소송을 얘기했을 때 기판력의 문제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협의의 수익 문제라고 했죠. 이미 목적이 달성된 상태이기 때문에 A 처분에 대한 취송을 제기하고 다시 A 처분에 대한 무효항소송이든 취송이든 제기했다 하게 되면은 이미 목적은 달성된 상태입니다. 권리가 구제된 상태이기 때문에 협의의 수익이 없어서 각하되는 것이고, 그것이 아니라 기각 판결이 나왔는데 다시 소송을 제기했다. 이런 경우에 무슨 판결이 되냐? 만약에 각하 판결을 해야 된다라고 하게 되면 기판력은 반복금지 이유를 의미하는 겁니다. 절차적 효력이 되는 것일 테고, 만약에 이번에도 기각 판결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그러면 기판력은 모순금지효가 되는 겁니다. 실체적 효력이 되는 것이겠죠. 어느 쪽으로 봐야 될 것인가 이겁니다. 모순금지효로 보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다. 전소가 기각 판결이 나왔으면 후소에서도 역시 기각 판결을 하는 것이 맞다. 본질에 대한 문제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다만 각하 판결에는 기판력이 없습니다. 각하 판결은 기판력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견해 대립이 있긴 있습니다. 각하 판결에 기판력이 있다라는 주장이 있긴 한데 오히려 다수가 각하 판결에 기판력이 있다고 주장을 하세요. 저는 기판력이 없다고 말을 하고 있고, 여러분 문제는 뭐라고 나올까? 기판력이 없다고 나옵니다. 제 생각과 동일하게 출제를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반대쪽 문제는 없습니다. 반대쪽 문제 없으니까 여러분들은 저와 생각을 그냥 일치시키시면 됩니다. 왜? 다수라는 게 여러분들한테 중요하지가 않아요. 판례, 그리고 나와봐야 통설, 뭐 이런 거고, 그래서 각하 판결에는 기판력이 없다. 각하 판결에는 기판력이 없고, 그 다음 본안 판결인데, 기각 판결을 포함한 본안 판결인데, 조심해야 될 점은 주체 절차 형식의 하자에 관한 부분에는 기판력이 없다라고 했죠. 내용상 하자에 관한 부분에만 기판력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기판력은 뭐예요? 내용에 관한 본안 판결입니다. 내용에 관한 모든 본안 판결, 내용에 관한 모든 본안 판결에 기판력이 인정이 된다. 그 다음 주로 출제가 되는 부분으로 선결 문제가 존재할 수 있었죠.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를 했다. 그러면 손해발생의 원인 행위가 처분, 행정행위라는 전제를 깔았을 때 국가배상 청구 소송의 수소법원, 민사법원은 우선은 기본적으로 그 손해발생의 원인 행위로서의 처분이 위법인지에 대한 심사가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걸 뭐라고 부른다? 선결 문제라고 부른다. 먼저 해결되어야 되는 문제, 선결 문제라고 부른다. 그런데 이거는 행정행위에 대한 심사 문제이기 때문에 행정행위의 효력에 대한 문제로서 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 문제 논의에 해당한다. 행정행위의 효력과 관련된 문제라고요. 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 문제 논의에 해당을 한다. 그런데 그 행정행위에 대한 판단이 이전에 나온 적이 있다면, 다시 말해 선결 재판이 존재하고 있다면, 전소가 있었다면 이거죠. 전소가 있었다면 이때는 선결 문제 논의가 아니라 선결 관계가 성립하는지의 문제로 전환되게 된다. 이거는 판결이 이미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행정행위의 효력과의 문제가 아니라 판결의 효력과의 문제가 되는 것으로 기판력과 선결관계 논의가 됩니다. 기판력과 선결관계, 선결 문제는 행정행위 효력, 구성 요건적 효력과 선결 문제로 기억하시고, 선결 관계 논의는 판결의 효력, 기판력과 선결 관계에 대한 문제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놓으시면 두 개를 정확하게 비교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논의가 나오는 것은 전소의 소송물이 후소의 본안 요건을 구성하고 있을 때입니다. 안으로 들어가서 탑재해버리는 거죠. 탑재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로봇 태권브이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탑재해버릴 때 전소의 소송물이 후소의 본안 요건을 구성할 때 과연 기판력을 매개로 해서 전소의 판단과 후소의 판단 사이에 일정한 관계가 성립될 수 있겠는가, 이런 문제가 바로 선결관계 성립 여부에 대한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것은 바로 기판력이 미치는지 안 미치는지에 대한 문제가 된다. 국가배상과 관련돼 가지고는요, 처분이 위법인지를 판단할 때 첫 번째 위법성 판단의 기준이 있었습니다. 취송의 위법성 판단의 기준과 비교했을 때 무엇에 위반되었을 때 위법이라고 할 것인가, 이 부분에서 행정법의 법원, 즉 성문법원과 불문법원으로서의 행정법의 일반 원칙 외에도 인권 존중, 권리 남용, 공서양속, 시의성실, 안전확보, 자기의무 등 그 외의 불문법 위반도 인정을 한다. 그래서 국가배상에 있어서의 위법성은 뭐라고 본다? 객관적 정당성의 결여라고 봐서 매우 넓게 보고 있다. 두 번째,
위법성 판단의 대상에 대한 문제였었죠. 무엇이 법에 위반되면 위법이라고 볼 것인가에 대한 문제였는데 협의의 행위 위법성설, 광의의 행위 위법성설, 결과 위법성설, 상대적 위법성설 이렇게 네 가지 견해 대립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학설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학설도 출제가 되니까 물론 국가배상 가서 또다시 다루게 될 것이고 여기서 협의의 행위 위법성설과 광의의 행위 위법성설은 어쨌든 행위의 위법을 판단하는 것으로서 행위 소송인 취소음과 같은 선상에 올려놓고 비교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똑같은 것인가 국가배상 쪽이 더 넓은 것인가 이렇게 비교가 되고요. 결과 위법성설이나 상대적 위법성설 같은 경우에는 결과 위법 그 자체 또는 결과 위법을 포함해서 위법 여부를 판단하게 되기 때문에 행위소송으로서의 취소음과 그 위법성의 범위에 대한 비교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전혀 다른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이므로 기판력이 전혀 미칠 수가 없는 상황이 된다라고 했어요. 여기서 협의행위 위법성설에 따르게 되면 전소로서의 취소이 인용 판결이든 기각 판결이든 전부 다 후소로서 국가배상의 기판력이 미치게 되고 선결관계가 성립될 겁니다. 후소에서는 전소와 똑같은 판단을 그대로 내려야 될 것이고 그것이 아니라 광의 행위 위법성설에 따르게 되면은 전소에서 위법해졌을 때 우리가 네모칸 3개 그려놓고 봤던 그 상황을 기억을 해보시게 되면은 전소에서 인용 판결이 나오면 후소에서는 무조건 인용 판결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후소에서는 처분이 위법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 다음 전소에서 기각 판결이 나와서 처분이 적법이라고 판단을 했다고 하더라도 국가배상에서는 위법이라는 판단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유는 국가배상에 있어서의 위법이 취소의 위법보다 더 넓게 인정되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기각 판결의 경우에서는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 반반이었죠. 반반. 그래서 제한적 긍정설의 입장이 타당하다. 이런 결론을 내렸었고요. 그리고 이제 기속력에 대한 문제로 넘어가면서 기판력의 적용 범위와 비교를 해봤었습니다. 수범자가 바로 주관적 범위가 되죠. 기판력 같은 경우에는 후소에 있는 모든 소송 주체입니다. 후소에 미치는 것이 기판력이죠. 처분에 미치는 것이 기속력입니다. 그래서 후소에 미치는 거니까 후소에 있는 모든 소송 주체로서 원고, 피고, 그리고 법원 모두에게 미치게 됩니다. 기속력은요. 행정소송법 제30조 1항에 보시게 되면은 피고가 되었던 처분행정청뿐만 아니라 관계행정청한테까지도 미친다라고 해서 이 처분과 관련을 맺고 있는 모든 행정기관에 적용이 됩니다. 그 다음 객관적 범위 기판력은 판결 주문에만 미치기 때문에 소송물이 바로 그 객관적 범위가 된다면 기속력은 판결 주문과 함께 판결 이유까지 미치기 때문에 판결 주문의 내용은 판결 이유에 그대로 다시 반영될 것이고 판결 이유를 주목하시면 되는데 판결 이유에 따르게 되면 당해 처분의 구체적 위법 사유가 되는 겁니다. 정리하면 기판력은 당해 처분의 위법성 존부가 되죠. 위법 존부가 되고 그 다음 기속력은 당해 처분의 구체적 위법 사유가 되고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도 지금 제가 가르치는 방식 우리 교재와 같은 방식으로 그대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다른 방식으로는 출제 안 됩니다. 이 표현을 그대로 기억을 해 두시면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교재들마다 강의들마다 전부 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의 방식과 표현이 조금씩 달라요. 조금씩 다른데 뭐 운이 좋게도 제가 여러분의 기출문제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제 교재는 10여 년부터 있었던 교재의 내용들이기 때문에 운이 좋게도 우리 쪽하고 표현을 똑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개념을 똑같이 사용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는 뭐라고? 당해 처분의 위법성 일반, 위법성 존부가 되고 그 다음 기속력의 객관적 범위는 당해 처분의 구체적 위법 사유 이렇게 된다. 그걸로 기억하시고 기판력은 소송법적 효력이기 때문에 과연 언제까지 제출된 소송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그 처분이 적법인지 위법인지를 판단했는지의 문제가 바로 시간적 범위가 되는 것이고 소송 자료의 제출은 사실심 변론 종결시 즉 판결시까지이기 때문에 기판력의 시간적 범위는 판결시라고 봅니다. 이것만 기억해 놓으시면 됩니다. 이게 응용 문제가 출제되지는 않더라고요. 그 다음에 기속력의 경우에 있어서는요. 법원에서 판단을 내린 범위 안에 판결의 취지가 포함될 수밖에 없고 판결의 취지에 따라 행동하라는 게 바로 기속력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법원이 과연 언제까지 존재했던 사유에 대해서 판단을 할 수 있는지 문제가 기준이 될 것입니다. 그런 걸 우리가 위법성 판단 기준시라고 했고요. 즉 위법성 판단 기준시가 기속력의 시간적 범위를 결정하는 표준시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통설 판례에 따라서 처분시로 알고 있죠. 따라서 처분 당시까지 존재했던 사유가 바로 기속력에 적용되는 시간적 범위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반복금지 의무는 동일한 잘못을 범하지 말라는 것이고, 재처분 의무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거 조심하시고, 2항에 있는 것은 기각처분이죠. 거부처분이 모든 하자로 취소되었을 때 상황이 되는 겁니다. 3항에 있는 것은 신청에 따른 처분이라고 되어 있죠. 인용처분이 오직 절차상 하자로 취소되었을 때만 해당 사항이 있는 거죠. 30조 2항에 있는 그것은 요구소송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유형, 사유형의 문제가 됩니다. 30조 3항에 있는 것은 허가 등의 처분의 적극적 처분에 대해서 다투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오직 3유형의 문제가 됩니다. 2항은 이유형, 사유형, 그 다음 3항은 3유형. 그래서 2항에 있고 3항에 있는 겁니다. 2항에 있으니까 2유형이고요. 3항에 있으니까 3유형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법을 제가 만들어 달라고 요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와 같은 재처분 의무를 불이행했을 때 그에 따른 강제수단이 필요할 수가 있을 텐데, 적극적 강제수단은 행정소에서 인정이 안 된다. 간접적 강제수단만, 소극적인 강제수단만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직접적 강제수단, 간접적 강제수단, 전자는 동일 상태 실현의 문제가 되는 것이고, 이건 집행력의 행사입니다. 그 다음 후자, 간접적 강제수단의 경우에 있어서는 요거는 자진 이행 유도가 되는 것이고, 요건 제재력의 행사가 됩니다. 그런데 행정심판에서는 직접적 강제수단이 인정이 되고, 행정소송에서는 간접적 강제수단만 인정이 된다라는 점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2017년도 4월 18일 날 올해 개정이 되었고, 10월 19일 날 시행이 된 행정심판법에 따르게 되면은 행정심판에서는 의무를 불이행했을 때 직접적 강제수단, 간접적 강제수단 다 인정됩니다. 다 인정됩니다. 개정법에 따르게 되면 행정심판에서는 모든 강제수단이 다 인정됩니다. 그러나 행정소송에는 오직 간접적 강제수단만 인정이 되고 있다. 그 다음 간접적 강제수단은 법원의 개입의 정도가 그렇게 강하지 않죠. 넓게 인정이 됩니다. 재처분 의무가 부과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재처분을 전혀 하지 않는 경우 뿐만 아니라 기속력에 위반되는 무효인 재처분을 한 경우도 재처분을 하지 아니한 것과 마찬가지의 상황이라고 봐서 법원이 판례가 간접강제 신청을 인정을 하고 있다. 신청 요건을 완화 적용시켜서 넓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점 바로 뭐냐, 이 간접강제는 하루에 500만 원씩 배상 명령을 하게 된다라고 했는데요. 중간에 다시 한번 재처분을 하도록 시정 의무를 부과하는 시정 명령 단계를 거치고 나서 배상 명령 결정을 내릴 수도 있지만 즉시 배상 명령 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라는 점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즉시 배상 명령 결정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기속력에 위반되는 무효인 재처분도 인정된다라는 거, 이거 하나. 그 다음에 시정명령 거치지 않고 바로 즉시 간접강제 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라는 점 하나. 이 두 가지는 행정심판에서의 직접강제와의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직접강제는 그 심판기관의 개입의 정도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좁게 인정이 되고, 요건에 있어서도 무효인 재처분은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직접강제 신청이 안 되고, 그 다음 즉시 직접처분이라는 것도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쪽은 요건과 절차의 측면에서 간접강제와 비교했을 때 조금 더 엄격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또 비교를 해 놓으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나서 마지막에 제가 뭘 말씀드렸냐면, 판결 효력은 문제가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이고 빠짐지 않고 언제나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설명이 좀 길 수밖에 없는데 복습도 좀 길었습니다. 마지막에 트라이앵글을 그렸습니다.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 기사동이라는 것을 매개로 해가지고 처분사의 추가 변경과 기판력 그리고 기속력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처사 추변은 실체상 한계에 위반돼서 인정될 수가 없는 것이고, 기판력은 객관적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미치지 않는 것이고, 기속력은 객관적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위반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비교를 해드렸고, 이와 같은 이제 기사동에 대한 문제는 어디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 직권식미주의에서도 발생할 수가 있는 문제다. 이렇게 마무리를 지었었네요. 그 다음 이제 무효항의 소송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효항의 소송. 밑에는 또 재밌는 손님이 오셨다고 커피를 막 볶고 있습니다.
그래서 난 수업 올라가되니까 좀 비켜봐. 나부터 뽑고, 네, 이렇게 해서 뽑고 올라왔어요. 그 시간 약속을 잘 지켰지 않습니까? 근데 도대체 무슨 손님인데, 도대체 무슨 손님인데 직원들이 직접 커피까지 뽑고 앉아있냐. 네. 왜 그러냐면 제가 여기 처음에 계약하러 왔을 때도 커피 안 갖다 줬거든요. 도대체 무슨 손님이길래 나보다 더 중요한 손님이냐 그랬더니 뭐 중요하다 같아 못할 떠나서 뭐 별별 선생이라는 사이트가 있대요. 난 그래서 그랬죠. 참 별별 사이트가 다 있다. 네. 또 이렇다고 나에 대한 평가를 그지같이 내놓으면 사이트를 폭파해 버릴 겁니다. 네. 그건 뭐냐 그랬더니 별별 선생이 뭐 딱 봐도 느낌 오지 않습니까? 별의별 선생들이 다 있다는 얘기잖아. 또 좋게 설명하려면 뭐 스타다라고 얘기하려고 하겠지. 그치?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을 만들어 놓은 이름입니다. 그런데 공무원 시험과 관련된 모든 강사를 과목별로 쫙 나열한 다음에 비교를 하겠대요. 비교의 기준이 무엇인지가 난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 이거죠. 그 기준이라는 게 합리적이고 객관적 기준이 아니라고 하게 되면 그러면 모 학원이 술을 사줬다에 의해서 그 사이트는 결정이 될 것이고요. 그 사이트에서 학생들의 운명이 결정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쪽이 마케팅을 성공했다는 전제하에서. 왜냐하면 그런 사이트를 저도 만들려고 한 적이 있었거든요. 제가 강의를 원래는 작년에 그만두려고 했어요. 강의 그만두고 이제 저도 이제 학교 가서 내 공부하고 싶어서 됐고 공부나 하자. 그래서 난 공부하고 싶어갖고 그만두려고 했는데 패스원에 낚시를 당해서 다시 공부는 평생 이제 못하게 됐어요. 여기 이렇게 되면 여기서부터 10년이에요. 10년인데 그럼 끝났잖아. 10년이면 나 조금 있으면 이제 환갑 이렇게 돼. 뭐 끝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 인생을 저희 전임 선생님의 한마디에 의해서 제 인생이 이렇게 결정이 돼버린 건 여러분 잘 알고 계신 부분입니다. 이미 과거에 저는 한번 큰 사업을 망하고 나서 자살을 준비하고 있던 시절, 노숙을 준비하고 있던 시절 그 선배님이 저를 살려놨기 때문에 제 인생을 지금 드린 거고 그래서 패스원과 계약을 하게 된 거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튼 간에 그런 사이트 나도 만들려고 했었거든. 내가 학원가를 떠나면 내가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학원가에서 약 10여 년간 강의를 해본 입장에서 더 이상 강의를 안 하면 난 객관적인 사람 아닙니까? 그렇게 충분히 나를 뭐 보장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사이트를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그때도 상당히 좀 조심스러웠어요. 학생들에게 필요한 강의가 무엇인지에 초점을 맞춰서 강사를 평가할까 교재를 평가할까 그래서 강사나 교재에 대한 편집 뭐 툴이라거나 아니면 디자인이 얼마나 예쁘냐 뭐 이런 거 다 떠나서 그리고 방금 아래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학원을 2번 운영을 해봤고 직접 출판을 해봤고 해본 입장에서 저는 20살 때부터 그런 짓을 했기 때문에 되게 자극적인 표현을 통해서 상대방을 끌어들이는 그런 기획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달인이에요. 그래서 지금 학원에서도 강의 그만두고 학원 직원으로 오면 좀 이렇게 해줄 테니까 이제 와서 같이 이렇게 일을 하자라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내가 공부하러 갈 게 아니면 학원 운영을 할 생각은 없다. 그건 필요 없고 나는 강의만 하겠다. 강의에 충실해야 된다. 그래서 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런 거에 대해 갖고 평가를 하면 안 되고요. 얼마나 뭐 책이 자극적인 표현을 쓰고 있는가 이런 걸 가지고 표현하면 안 되고 정말 학생들에게 필요한 책인가 강의인가를 가지고 비교를 해야 되는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이해가 안 돼요. 공무원 아무리 많이 뽑는다고 하더라도 이 시장은 토탈 5천억 밖에 안 나옵니다. 1년에 토탈 5천억 밖에 안 나오는데 여기에 지금 투입되어 있는 회사가 과연 몇 개냐? 학원만 보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학원만 보시면 안 되고 인터넷 사이트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또는 출판사 그리고 신문사 별의별 사람들이 다 달라붙어 있어요. 절대 시장 규모에 비교했을 때 너무 많이 붙어 있는 거예요. 시장이 그렇게 큰 게 절대로 아닙니다. 물론 시장 크죠. 다른 시험과 비교해서 크죠. 근데 여기에 투입된 인력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습니다. 만약에 공무원 시장 없어지면은 그 사람들 다 어떻게 되겠어요? 다 백수입니다. 그렇죠? 이거는 비정상의 상황입니다. 근데 또 뭐가 만들어져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 과연 정말 미안한 얘기지만 제가 진단컨대 저주를 퍼부는 게 아니라 잘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린다면
현재 이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학원이나 신문사 또는 강사님들의 마인드로 그 별별 사이트라는 그 사이트가 만약에 운영이 된다면 그러면 정말 이거는 모든 사람들한테 민폐를 끼치는 악의 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겠죠? 거기서 학원과 교재와 강사를 모두 평가해서 마치 모처럼 학교에서 교수 평가하듯이 평가를 해버리는데 도대체 누가 평가를 했냐 이겁니다. 누가 평가? 학생들한테 여러분들한테 와서 평가해달라 그러면 자기가 들은 사람에 대한 평가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잖아. 그럼 당연히 그 사람에게 쏠리는 평가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그 과목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는 과연 누구인 것인가? 그럼 과연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제대로 된 학문을 가르쳐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점수를 뽑아내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여러분들에게 용기를 주는 것이 중요한 것인가? 아니면 그걸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되는 것인가? 뭐 여러 가지 기준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 결론은 하나입니다. 강의를 잘하냐? 책을 잘 쓰냐? 뭐 학원이 운영이 뭐 시스템이 깔끔하냐? 친절하냐? 가격이 싸냐? 다 필요 없고요. 제일 중요한 건 뭐다? 점수입니다. 학생 대비 몇 명 합격시켰는데 이거 외에는 어떤 평가도 나올 수 없다. 나머진 전부 상술이다. 이거예요. 어떤 평가도 나와서는 안 되는 거라고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제일 중요한 건 학생들한테 화를 내고 욕을 하면서 막 혼을 내는 한이 있더라도 감정이 섞인 욕을 하면 안 되겠지, 그치? 혼을 내는 한이 있어도 점수를 바로 뽑아내고 최단 시간 안에 뽑아내고 그리고 합격을 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지 그 어떤 다른 기준도 존재할 수 있고 존재해서는 안 된다. 여기는 수험가입니다. 수험가라는 것을 이곳이 무엇하는 곳인지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단기 합격이라는 것은 우선 현재까지 학원 시스템과 강사님들의 강의 방식으로는 모두 실패했죠. 공단기는 장단기로 바뀌었잖아요. 처음에 중단기가 됐고 장단기가 됐죠. 본인들이 회사 이름을 그렇게 지은 걸 상당히 민망해하고 있죠. 지금의 모든 장수생은 다 공단기 출신이죠. 그렇잖아요. 본인들이 뭐라고 했어요? 아니 우리는 싸게 줬지 않느냐? 라고 얘기를 하면 뭐 내 이거 갖고 난 객관적인 데이터 얘기하는 거니까 뭐 소송하면 또 받아주겠습니다. 치고받고 싸우는 건 자신 있습니다. 근데 생각을 해봐요. 공단기는 분명히 공무원 단기 학교였잖아요. 단기에 전원 합격시켰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단기에 전원 합격이 나왔어야 됩니다. 현재 실강생이 5,000명이 돌아다니고 있는데 1년에 그만큼을 뽑지를 않는데 어떻게 모두에게 단기란 말이 성립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름 자체가 시작될 때부터 이건 뭐예요? 앞뒤가 안 맞 모순입니다. 그렇죠? 이 학원은 어떻습니까? 페이스 1이잖아요. 한 번에 합격한다. 그렇죠? 이름이 아주 적절하죠. 언제 단기라고 했어요? 단기라고 안 했습니다. 한 번에 합격한다고 했지. 한 번에. 그렇죠? 한 번에 합격한다. 이 이름이 그 실체와 이름이 분명히 매치가 된다라는 점을 제가 보여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쵸? 이건 강사가 보여주는 겁니다. 학원이 길을 제시하고 강사가 거기서 싸우면 당연히 뭐예요? 강사가 싸우는 거죠. 학원이 싸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의 모든 장수생은 전부 공단기에 나왔기 때문에 공단기 그 이름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요? 싸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이걸 정말 잘 생각해야 돼요. 원래 50만 원 내야 되는 수업에서 만약에 내가 20만 원만 내고도 들을 수 있었다. 난 몰라. 얘네들은 학원의 가격 정책에 대해서 너무 복잡해서 관심도 없어요. 뭐 가격 알아서 정해. 내 관리반만 내가 정한다. 가격. 나머지는 다 알아서 해. 맘대로 해. 뭐 몇 퍼센트 어떻게 주든 그 맘대로 해. 됐고. 근데 무슨 얘기했죠 방금? 뭐가 중요하다고 했지? 합격을 한 번에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제일 중요한 건데 여기서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하나, 슬림하게 간다. 단순하게 간다예요. 여러분들 삶을 단순하게 가야 돼요. 그래서 지난 요번 주 주말에 우리 관리반 학생들 카톡방에서 제가 우리 관리반은 이래서 great, 이래서 great, 이래서 great, 이래서 great, 다른 학원의 모든 관리반은 이래서 다 stupid. 이유를 정확히 제시를 했는데 이제 구체적인 이유가 나올 겁니다. 슬림하게 가야 됩니다. 슬림하게 가야 되고 절대 모든 관리반은 직원 주도형 관리반은
폭망입니다. 다 실패했잖아요. 그죠? 다 실패했지? 저쪽에 자물쇠라는 것도 있었잖아요. 학생하고 사감하고 주먹질하고 싸웠죠. 네. 공부가 되겠습니까? 안에서 누군가가 화를 내고 싸움질을 하고 하면 공부가 되겠어요? 가격이 더 싸졌다고 해서 공부가 됩니까? 아까 제가 얘기하려고 했던 거 그겁니다. 50만 원인데 20만 원 내라고 하게 되면 얼씨구나 막 이러면서 춤을 추겠죠. 덩실덩실 막 이럴 거야. 근데 만약에 그래서 2년 공부하면요. 그럼 50만 원이 40만 원이 됐으니까 그래도 더 싸답니까? 절대 네버 아니죠. 중요한 건 뭔데? 제일 언제나 우리 판단에 항상 기준이 되는 것은 전 알쓸신잡 이런 거 되게 좋아하는 게 아주 합리적 판단의 기준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제시하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항상 우리의 모든 판단의 기준은 내가 정치를 할지 공무원을 할지 내가 강의를 할지 내가 뭘 할지 내 직업을 선택하는데 가장 제일 중요한 기준은 뭐냐? 내 인생은 단 한 번밖에 없다. 단 한 번. 길게 살아봐야 80. 그중에 내가 정말 사회생활 하면서 돌아다닐 수 있는 시간은 60까지. 근데 20까지는 뭐 하는 시간이에요? 준비하는 시간. 그죠? 그러면 군대 갔다 왔던 남자들 같은 30부터 상황 시작. 그러면 내 일생은 오직 30년밖에 없어. 30년밖에 없는데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서 여기서 만약 5년 버리면 25밖에 안 남아. 알겠어요? 저쪽에 똑같은 얘기 계속했어요. 뭐라고 했냐? 야, 니네들이 30이 넘어서 40이 돼서 변호사가 되면은 새끼들아 그 돈도 못 갚고 그리고 나서 니네가 40 넘어서 그때부터 변호사 생활 시작을 해가지고 그건 니가 50 넘고 60 넘으면 이게 돌아갈 거라고 생각하냐? 법 다 바뀌고 판례 계속 바뀌어가는데 니들이 그걸 따라갈 수 있는 머리가 있다고 생각하냐? 난 없다고 생각한다. 20 중반 30 전까지 합격 안 되면 다 털고 나가라. 그 이후에도 내가 원래 이 길을 가든 말든 건 네 맘대로 하고. 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주어진 시간은 30년. 만약에 수험에다가 5년 정도 썼다 그러면 내 인생은 25밖에 없는데 25년에서 애 키우는데 순수하게 투자되는 시간 5년에서 약 10년만 버린다고 하더라도 내 인생은 없는 거예요.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그런 삶을 살고 싶냐고. 아니잖아. 20만 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건 뭐라는 거예요. 진짜 단기 합격이라고요. 시험의 기본은 단기입니다. 그 외에 어떤 가치가 우리에게 제시가 될 수가 비교 대상이 될 수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주말에도 고민을 했던 건 뭐냐. 출판사와 내가 책을 내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마찰도 있고 조율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책이 필요한가라는 생각 자체에 대해서 저는 회의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공무원 시장에서 과연 책이 필요한가. 전 과목 모두입니다. 책이 필요한가요? 책이 뭐가 필요합니까? 내용만 알고 처음부터 말씀드린 대로 이거면 돼요. 끝. 내용만 알고 여기도 이거 다 빼고 나면 조립식 빼고 나면 뭐 몇 페이지 나오지도 않아요. 문제만 풀 수 있으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거 외에 무엇을 기대하고 여러분들이 학원에 왔습니까?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하고 싶었습니까? 정말 잘생기고 정말 예쁜 강사가 등장해서 눈요기 하고 싶었습니까? 목소리 정말 좋아야 되겠습니까? 왜 그딴 데 신경을 씁니까? 슬림하게 가세요. 슬림하게. 그렇죠? 우리한테 필요한 건 삶을 아주 잠시 동안이지만 단순화시키고 빨리 합격하고 빨리 노량진을 잊고 떠나가는 거예요. 이런 곳이 존재했었다라는 것조차를 내 기억에서 지워버리는 게 최선인 겁니다. 이런 삶은 필요 없어요. 뭐 이딴 삶을 오래 살려고 합니까? 그죠? 그래서 모든 건 점수 뽑아내고 합격하는데 애만 집중이 되고 그리고 삶을 최대한 단순화시키시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요. 아무것도. 그거는 뭐 내 이 학원을 좋아는 합니다만 굳이 난 홍보할 생각도 없고 뭐 팀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 현재 그렇죠? 그런 뭐 홍보에 대한 관심도 없지만 그냥 여러분들 여기 있으면 나 때문에 여기 있으면 그냥 여기서 전 과목 다 들으세요. 혼자 수업 없이도 그냥 문제풀이로 그냥 돌파할 수 있으면 수업 듣지 마세요. 들을 거면 그냥 여기서 들으세요. 밥은 그냥 지하에서 먹으세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돈이 좀 들어도 멀리 가서 살지 마세요. 지하철 좀 타지 마세요. 그냥 이 안에 사세요. 저쪽에서도 항상 했던 말이에요. 그렇게 3개월 만에 합격시키고 막 그랬어요. 뭐냐? 절대 내가 존재하는 신민이가 존재하는 곳으로부터 200m 반경을 벗어나는 순간 2년 이상 걸린다.
그건 반대로 얘기하면 나의 동선을 200m 안쪽으로 막아내면 1년 안에 끝난다는 거예요. 1년 안에 끝난다. 그리고 남학생들은 제발 머리 좀 다 잘라버리고 머리 관리하고 막 이런 거 하는데 걸리는 시간, 여학생들한테는 난 여자로 살아보지 않아서 잘 몰라요. 그런 거에 대한 요구를 할 수가 없지만 남자로는 계속 살아봤으니까 그냥 밀어버리고 창피하면 모자 쓰고 수업 시간에 여기 우리가 뭐 교수님도 아닌데 우리가 여기서 뭐 모자 쓴 학생 모자 벗어 이러지 않는다고. 쓰고 있으면 어때? 그냥 마음대로 하라고. 그치? 공부만 잘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단순화 시키시고 그냥 합격하고 동선이 줄어들어야 돼요. 동선. 밥 좀 먹지 말고 그리고 하루에 한 끼만 먹고 이빨 좀 자주 닦지 말고 제발. 이빨 이거 달아요. 돈 들어가. 알겠어요? 그냥 밑에서 밥 한 번 먹고 나머지 뭐 하라고. 그냥 쪼꼬밥 먹으면 돼요. 쪼꼬밥 먹고 살이 찌면 집중이 안 돼요. 졸려진다고. 그죠? 쪼꼬밥 먹으면 돼요. 저희 공부할 때도 다 쪼꼬밥 먹고 공부했어요. 하루에 14시간, 15시간 주파하려면 밖에 나가서 밥 먹고 들어오고 담배 한 대 피우면서 얘기하고 하는 시간 자체가 한 번 나갔다 오면 1시간이에요. 다시 집중해서 돌아오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런 것 좀 하지 말고 단순하게. 그러면 완전 재밌어. 공부에 그렇게 집중을 하잖아. 내가 알고 있는 내용들이 머릿속에서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매핑이 되고 있어요. 계속 매핑이 되고 있으니까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의 사이즈가 점점 나도 모르게 커지고 있는 걸 느끼면서 너무 즐거워요. 그냥 그 즐거움을 만끽하다가 나도 모르게 시험 날짜가 오고 그냥 아침에 원래 일어나던 대로 그냥 잠시 다른 곳으로 버스 타고 가서 그냥 문제만 이렇게 찍고 오면 끝. 뭐 전략, 계획 이런 것 좀 세우지 마. 계획 세우다가 날 셉니다. 또 계획 뭐 못했으니까 또 다시 세우고 계획이란 건 의미가 없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단순화시키시고 오직 합격하는 데만 집중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 별별 사이트의 개설 하나로부터 많은 메시지를 한번 얻어봤습니다. 그런 걸 보셔야 돼. 여러분들은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 살아가면서도 마찬가지. 뭐 하나를 보면은 하나의 현상을 보면 거기서 내가 내 인생에 접목시킬 수 있는 선물이 다 있어요. 그 안엔 어떤 식이든 메시지가 포함이 되어 있고 그걸 찾아내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본인이 점점 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 과정이 언제나 있어야 된다. 무효확인수송 넘어갔습니다. 무효등 확인수송인데 근데 학설은 모두 포함한다. 실효도 포함한다. 그러나 그조차도 중요하지 않다. 문제로 출제되는 건 오직 무효 부분밖에 없다. 무효 부분밖에. 존재, 부존재, 그 다음에 유효, 실효 이쪽으로 문제 안 나온다. 무효 확인 수용만 생각하자. 교수님들도 그렇게 설명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무효인 처분은 처음부터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고 아무런 효과도 발생하지 않았는데 그런데 왜 다투려고 하는 거야? 너한테 아무 영향도 안 줬잖아. 물론 나한테 아무 영향도 주지 않았지. 근데 난 왜 이렇게 불안하지? 근데 조금 있으면 나 왜 한 대 맞을 것 같지? 무슨 말이죠? 무효인 처분이 집행될 것 같다는 거죠. 집행된다. 행정청이 처음부터 무효임을 알고 그런 처분을 한 것은 아닐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행정청은 유효하다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행정청이 행위 주체가 유효하다고 인식을 하고 있다면 그에 따른 법적 효과도 발생한 거라고 인식을 하고 있을 테고 만약에 의무를 부과한 하명이라고 한다면 상대방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라고 판단을 할 것이고 행정 대집행이니 행정상 강제징수니 이렇게 집행으로 연결돼 버릴 겁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장래의 위험이죠. 장래의 위험입니다. 집행될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한다. 그 이유는 바로 뭔데? 외견적 효력입니다. 외견적 효력. 처분의 통지서가 어쨌든 발송됐지 않느냐. 어쨌든 발송이 된 거기 때문에 그 외견적 효력으로 인해 집행될 우려가 있다라는 점입니다. 무효확인 소송은요. 무효 N 확인이라고 했죠. 무효 N 확인. 무효 부분은 무효인 처분을 왜 굳이 다투려고 하는 건데 확인 부분은 확인 소송을 왜 굳이 제기하려고 하는 건데 두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전자 부분에서는 현존하는 법적 지위의 불안과 판결을 통한 권리 존보의 확정의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래 라는 부분이고 후자의 경우에 있어서는 보충성 원칙이죠. 딸은 직접적 구제수단으로서의 이행소송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 라는 무효 부분과 확인 부분과 필요성에 대한 문제, 즉 협의의 소익에 대한 문제가 제시가 될 텐데 뒷부분은 어때요? 이제는 더 이상 즉시 확정에 이길 필요가 없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제는
무효 확인에서 확인은 제외하고 무효인 처분을 왜 다투려고 하는 거야? 이것만이 무효 확인 소송의 협의 수익 논의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 진행되고 있는 상태인 겁니다. 2008년도 전후가 비교가 됐었죠. 대상적격, 취소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 다음 피고적격, 취소과 다르지 않습니다. 전치주의, 대량성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소기간, 공정력이 없기 때문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차이는 원고적격과 협의수익 부분일 텐데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에서 과거에는 확인을 구할 이익 안에 즉시 확정의 이익이라는 게 필요하다라고 했었습니다. 굳이 확인 소송을 제기해야 될, 바로 확정을 받아야 될 뭔가 다급한 필요가 있다라는 점을 입증을 해야 되는 것이었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판례가 변경이 되면서 더 이상 확인의 이익 보충성은 필요가 없다라고 봤고 거기에 있는 법률상 이익은 12조와 차이가 없겠죠. 법률상 보호이익이 되는 겁니다. 법률상 보호이익이 되는 것이고 이것만 있으면 된다. 그리고 어쨌든 여기도 법률상 보호이익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것도 취소 사유냐 무효 사유냐 차이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제3자 소송의 원고적격에 대한 문제가 똑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률상 보호이익이라는 부분이 있죠. 여기도 제3자 소송과 원고적격이라는 문제 똑같다. 본안에 들어가서 처분이 적법인지 위법인지 심리를 하는 데 있어서 직권심리주의가 적용이 된다라거나 이런 부분들 아무 차이 없다. 차이가 없는데 여기서는 유독 판례가 좀 이상한 입장을 하나 보이고 있는 게 있는데 바로 입증 책임에 대한 문제다. 입증은 처분의 적법과 위법, 즉 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을 말을 하는 것인데 우리 판례는 본인이 공정력의 존보는 입증 책임의 문제랑 전혀 관계가 없다. 전혀 별개의 문제다. 라고 해놓고 나서 여기 와서는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을 원고에게 입증하라고 요구를 함으로써 기존에 보였던 입장과 충돌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까 출제가 계속됩니다. 특이한 상황들. 그 다음 무효 확인 소송에서는 그 소송의 목적물이 무효인 처분이기 때문에 뭐가 존재하지 않는다. 사정 판결은 원칙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원칙적으로. 그 다음 취소 판결 가능성, 이 부분은 뭐였습니까? 소변경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통해서 우리가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이죠. 소변경이 되냐. 만약에 소송의 변경이 가능하고 그래서 대세에 영향이 없다면 결국 취소 판결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냥 여기서 취소 판결을 해주는 게 어떻겠느냐 라는 문제가 바로 무효확인 소송상 취소 판결 가능성에 대한 문제였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를 했는데 두 가지 경우의 수는 하나. 첫 번째,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한 시점에 취소를 제기했을 때 가능한 경우, 불가능한 경우, 가능한 경우, 불가능한 경우 나온단 말이죠. 왜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한 시점을 기준으로 보는 거지? 무효확인 소송을 구소로 놓고 취소를 신소로 놓고 소변경 가능 여부를 지금 판단해 보려고 하는 거죠. 이유는 21조 사항에서 14조 사항을 준용을 함으로써 우리 행정소송법상의 소변경에는 뭐가 예외적으로 인정된다? 소급표가 인정되니까. 소급표가 인정되니까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한 시점에 취소를 제기했더라면 가정적 판단을 해본다 이거예요. 만약에 당시에 취소가 불가능했었더라면 얘는 딴 데 갈 길이 없어서, 갈 데가 없어서 일로 온 거예요. 무효확인 소송으로 온 겁니다. 그러면 지금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는데 80점 맞아야 된다라고 했는데 60점밖에 못 맞았으니까 그냥 기각 끝나는 거죠. 만약 당시에 취소를 제기할 수 있었음에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었었다면 원고가 소변경 신청할 수 있고요. 법원은 허가 결정을 내려줘야 되고 취소로 바뀌게 되면은 거기 가서는 취소 판결이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소변경을 통해서 취소 판결이 나올 거라고 한다면 굳이 소모적인 절차를 거칠 것 없이 그냥 바로 여기서 취소 판결을 허용하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다. 대는 소를 포함한다. 무효확인을 구하는 취지에는 취소를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며 소병합을 청구하는 취지에는 소변경을 신청하는 취지가 포함되고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에는 무작위의 위법 확인을 구하는 취지가 포함된다 라고 말씀드렸고 앞에서 무효확인 소송상 사정 판결 가능성과 여기서 무효확인 소송상 취소 판결 가능성을 우리가 퓨전으로 한번 연결을 시켜 보게 되면은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는데 취소 사유다. 그러면 사정 판결 가능성에 대한 문제를 벗어났다. 근데 그때 당시에 취소를 제기할 수 있었다 라고 하게 되면 취소 판결 가능성에 대한 문제로 인입되었다. 그러면 사정 판결을 할 수도 있다. 이거였죠. 무효확인 소송에서도 사정 판결이 인정될 수도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그건 바로 위법인데 취소 사유,
단순 위법에 불과하면서 그때 당시에 취소를 제기할 수 있었더라면 우리 판례 입장에 따랐을 때 사정 판결도 무효항해송에서 가능할 수도 있다. 여기서 마지막 원고의 신청이 반드시 필요한 게 소변경인데 원고는 과연 신청하겠는가? 그렇죠. 네. 무효항해송에서 그냥 기각을 당하는 것보다는 취소로 넘어가서 사정 판결을 받게 되는 것이 본인에게 손해배상 등의 측면에 있어서 구제가 확실히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에 원고의 신청은 소변경의 신청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고요. 법원의 성명권 행사도 필요할 수 있을 때가 있겠지만 소변경 신청 가능하고 그러면 무효항해송에서 사정 판결이 될 수도 있다. 조건은 취소 사유 플러스 취소 소송이었습니다. 그죠? 됐고요.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부작위 여파행위소송 우리 지난 시간에 간단히 봤었는데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